예, 안녕하십니까. 자유총연맹TV 자유넷 변희재입니다. 오늘도 폴TV 윤현철 대표 모시고 뭐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일본의 아베 수상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 도대체 아베노믹스는 무엇이며 지금 이것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아마 웬만한 그냥 좀 뉴스나 뭐 유튜브 영상을 봐도 아베노믹스는 다 알 겁니다. 예. 들어봤을 거고, 뭐 지금 한국에는 지금 뭐 초이노믹스, 최경환 전 기술정보 장관이 했던 건데, 자, 아베노믹스 일단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그동안 장기 성장을 쭉 하다가 이제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플라자 합의를 하잖아요, 미국하고. 그러면서 강제로 환율을 이제 절상시키거든요, 2배로.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불경기로 접어드는데 체질 개선 안 하고 20년을 와서 잃어버린 20년이 됐는데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디플레가 생겨요, 경제 자체가.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안 오르고 딱 정지, 그대로 정지. 성장도 안 하고 네, 물가도 없어요. 안 오르고. 오히려 압축 파괴 서서히 되니까 이제 아베라는 사람이 내가 그럼 화끈하게 돈을 풀고 강한 자극으로 경제를 일본을 되살리겠다는 게 아베노믹스예요. 이게. 근데 대부분 이제 뭐 디플레라 그러면 이제 이른바 뭐 물가 자체도 오르지 않고 경제 성장도 안 되고 뭐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데, 예. 경기 침체 때 쓰는 뭐 정책들이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금리를 낮추고 뭐 이제 건설 쪽 제한을 풀고 이런 건데 그게 왜 안 되냐면 이제 계속 양적 완화해서 돈을 전 세계적으로 찍어내기 때문에 내가 쪼여도 제가 찍어내니까 환율 전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측면에서 보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가 찍든 안 찍든 어쨌든 다 힘든 건 비슷비슷합니다. 그럼 일단 아베노믹스에서 그럼 첫 번째 그 아베가 조치한 내용은 뭐죠? 그게 그 세계의 화살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그 돈 찍어내기고 그때 200조엔 이상을 돈을 찍어서 시중에 푼다. 그게 첫 번째 화살입니다. 그 이른바 뭐 양적 완화라 그러는데, 네.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는 양적 완화죠. 뭐 작년에 올해 그 대한민국도 지금 뭐 조선하고 뭐 건설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 구조조정하는 비용을 대해서 양적 완화 하는데, 이게 진짜 양적 완화죠. 그 아베가 한 게. 그건 이제 긴급 그 조치고 양적 완화는 무슨 긴급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경제 자체에 대해서 무한정으로 유동성을 풀어서 인플레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 물가를 올리려고. 그러니까 돈을 마구잡이 찍어내니까 돈이 막 넘쳐 흘러가니까 당연히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물가는 올라가고 엔화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엔저로 가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수출을 늘리려고.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찍어내서 네. 엔저로 가게 되면은, 예를 들면 이제 수출에서 이게 경쟁 국가가 뭐 대만이나 한국일 텐데, 네. 한국과 대만은 가만히 있나? 이렇게 막 돈 찍어가지고 엔저를 가고 있으면은? 그게 문제인데 미국의 허락을 받았어요. 음. 그러니까 얘기할 게 없었고 우리나라도 뭐 이명박 때 미국 허락 받아갖고 수학도 하고 그랬는데 뭐 미국이 허락하니까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환율 같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환율 조작국이라 그래가지고 미국 감시하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다들 자기 나라 이 화폐 가치를 좀 떨어뜨리려는 경향이 있죠. 수출 위주는 떨어뜨리고 네, 수출 국가들 같은 내수 경우는. 위주는 별 관심 없고.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한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한국은 바로 그냥 미국 재무부에서 태클 거는데 일본은 안 걸어요. 그래서 그때 이명박 정권 때 그 당시 이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막 환율 주권 그래가지고 수출 국가들은 환율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는 게 하나 주권이다. 막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좀 충돌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아베 같은 경우는 그냥 왁 찍어서 그냥 마음 놓고 떨어뜨려 버렸네. 예,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뭐 누가 뭐라 해도 이제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그 엔저도 좀 당연히 실현이 됐을 거고, 네. 수출은 좀 늘었네. 이게 떨어뜨려가지고. 수출은 많이 늘었어요. 아. 네, 수출은 전반적으로 꾸준히 늘었는데 가장 중요한 성장률 같은 건 다 꽝. GDP 성장률 많이 났습니다 지금 일본은. 아니 근데 일단은 뭐 그런 부분도 아니겠어요. 이게 수출이라는 게 해외 시장을 나가는 거잖아요. 예. 해외 시장 나가가지고 물건 팔아서 들어와가지고 돈을 가져 들어오는 정도인데, 뭐 모든 뭐 지금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수출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그 GDP에서? 많지는 않습니다. 일본이 약 30% 이하입니다. 그러면은 뭐 수출 늘었다 해가지고 예. 이 내수 경기가 사는데 한계가 있겠네요, 당연히. 일본이 내수 규모가 60% 넘거든요. 한국이 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좀 안 될까 말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출을 해서 그렇게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니까 일본이 이런 정책이 의미가 있냐는데, 그 일본 사람 생각들은 뭐냐면 디플레가 장기간 한 게 너무 지겨우니까 인플레로 바꿔서 어떻게든 전기 충격을 줘보자 이 생각이는 없어요. 무슨 장기적인 어쨌든 뭐 그럼 물가는 네. 올랐을 거고 당연히. 오르죠. 근데 물가가 오르는데 실질 임금은 그대로예요. 근데 임금이 올라야 되는데, 그지 처음에 이제 그 돈을 푸니까 물가가 오르니까 실질 임금은 낮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실질 임금도 늘려라 해서 기업한테 전화해서 월급 올리라고. 그래서 이제 강제로 월급 올리는데, 문제는 그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한계가 있는 건데, 일본 국채 금리 부담이 점점 커진다고요. 상당히.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재정의 50%가 채권 채권으로 버틴 나라인데, 그게 금리가 올라간다 자체가. 그럼 굉장히 지금 부채가 일본이 이제 하도 경기 침체가 오래돼가지고 부채가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220%. 아베노믹스의 두 번째 이 정책이라는 게 추경 예산 이것도 뭐 부채 늘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추경 예산을 130조 원, 그러니까 GDP의 약 2.7%. 예. 이거를 이제 추가 편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몇 달 전이고 추가로 계속했기 때문에 이제 거의 200조가 되지 않을까. 이거 다 부채로 풀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채권을 팔아갖고 일본 국채를 국채를. 팔아서 그 돈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래 빚을 땡겨서 현재 쓰고 그 수익으로 다시 갚는다는 건데. 그럼 이 추경 예산 편성해가지고 연간 뭐 한 130조 원, 200조 원 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어디 건설이나 뭐 SOC에 투자하네?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SOC 투자도 하고, 이제 기타 이제 기업들 지원을 해주고, 뭐 이제 연구기관 지원, 뭐 교육기관 지원해갖고, 그 두 번째 화살이 이제 재정 정책이었고요. 이제 추경 예산을 늘리는 거. 그 세 번째가 이제 규제 완화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푸는 의미가 많습니다. 사실 시중으로.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규제 하나, FTA 확대. 그러니까 TPP예요, 일본은. 미국이 주도했던 그 네. TPP인데, 일본 자체가 지금 FTA는 많이 체결이 돼 있나요? 한국보다 훨씬 적어요. 훨씬 적어요? 네, 훨씬 적습니다. 그럼 FTA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그냥 TPP로 그냥 한 큐에 해결하려고 했나? 예, 한큐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비해서 밀리니까 FTA가. FTA에서. 그리고 중국하고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보 측면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과다하게 안보를 의존하다 보니까 그 경제 쪽도 좀 많이 의존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TPP가 지금 불확실한 것 같은데, 지금 미국 대선에서 보면 트럼프는 뭐 TPP 무조건 철폐하겠다는 거고, 힐러리 클린턴도 TPP 손보겠다 그러는데, 이 정책은 뭐 일본이 주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TPP 이런 부분들은. 그렇죠. 미국이 하는 건데, 뭐 꽝 되면 다 날라가고. 어쨌든 이 세 가지 돈을 막 찍어서 풀어서 예. 이제 이 디플레를 극복하고 재정 정책으로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돈을 쏟아붓고 이제 이른바 규제 완화로 이 시장을 넓혀간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주가는 좀 올라갔고, 예, 올라갔어요. 기업들 주가는 뛰었고, 네. 실업률도 떨어졌다. 근데 실업률은 이제 일본이 저출산 국가다 보니까 젊은이가 부족해서 아, 취업이 잘 되는 그게 애초에 더 커요. 노동 실제는. 인구가 없으니까. 적어서. 예. 아, 그러니까 실업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 그게 더 커요, 실제는. 그리고 수출은 빠르게 늘었고, 예. 한국하고 차이가 크네요. 일본이 수출이 엄청나게 늘었고 한국은 떨어지고 있네. 그러니까 요즘 뭐 수출 안 된다고 한국 기업들 막 휘청휘청하는 그 핵심 원인이 이겁니다, 사실. 일본 때문에. 한국 대기업들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게 예, 휘청휘청하기 힘든 게. 큰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 수익성도 기업들의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들의 수익성도 큰 차이가 지금 나고 있고, 이게 수출이 늘어나니까 일단은 일본도 무역 수지가 흑자. 적자입니다, 이제. 다시 흑자 들어섰나요? 옛날에는 다 이제 흑자였는데 일본이 요즘 적자예요. 상당히 적자했다가 잠깐 흑자했다 다시 적자로 있어요. 그러니까 GDP는 마이너스로 빠지고 실질 임금은 정체돼 있고, 예, 물가는 올라가고 소비세 때문에 소비세 인상하면서 더 물가가 하여튼 이런 조치로 주가가 뛰고 물가도 오르고 수출도 늘고 다 좋은데 이제 결정적으로 임금이 안 오르니까 네, 소비가 당연히 진작이 안 됐을 거고, 안 되죠. 임금이 안 지지부진. 오르니까. 예. 근데 기업들이 수출 늘리고 주가가 뛰었으면 임금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올려줍니까?
이제 기업이 임금을 올리려면 당장 팔리는 것만 갖고 가라할 수는 없고 팔려서 수익을 실현하면 수익의 일부를 적립했다가 남는 걸로 임금 주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사이클이 길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임금 인상 어렵죠. 하면 망하고 기업이 망하고. 왜냐면 임금 한 번 올리면 내리기 힘드니까. 아, 예, 그래서 일단은 분명히 좀 기업들이 현찰은 좀 갖고 있겠네요. 갖고는 있죠. 갖고 있는데 네, 갖고 그 있는데. 임금을 안 빼고 예, 설비 투자도 많이 늘지 않고 생각보다. 네, 지지부진하죠. 상당히 소비가 안 되니까 설비 투자도 지지부진하고 대출도 의외로 별로 없고 그리고 수출 올라갔는데 일본 기업들의 생산 기지가 대부분 해외에 있다. 거의 중국이나 이제 동남아. 이건 뭐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야. 예, 우리나라도 뭐 중국이나 동남아. 그래서 이게 사실 빠지니까. 이명박 정권 때 환율 관리하면서 대기업들의 수출을 늘리는 정책을 쓰는데 이 대기업들 대부분 다 현지 해외에 생산하는데 예, 국내 내수하고 무슨 상관이냐 비판을 받았었거든요. 이명박 정권 때도. 그게 원래 이명박 때 그거 강제적으로 환율을 이렇게 다운시켜서 그 달러 환율을 높인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인데 재수가 좋았던 게 서프라임 모기지 터졌잖아요. 미국 그때. 그때 강만수가 환율 인상 안 해서 달러 안 쌓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삽질이 신의 한 수가 됐어요. 솔직히. 그때 예, 사실 뭐 삽질하고 경고 많이 했었는데 맞아요. 그 경제 전문가들이. 네. 예.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내수는 증가 안 하는데 일본 정부의 부채는 또 엄청나게 늘어나고 원래부터 많았는데 지금 아베노미스 때문에 더 늘어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 일본이 국채가 거의 일본 국민이 95%를 갖고 있었는데 왜 국채를 갖고 있냐면 금리가 국채이자 뭐 1%밖에 안 되는데 물가 상승률이 0%잖아요. 0%에 가깝다 보니까 그 가질만 했던 거예요. 그게. 근데 물가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점점. 그러면 이제 국채 금리는 그대로인데 물가가 올라가면 채권을 갖고 있을 의미가 이유가 떨어지죠. 없죠. 엄청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파니까 외국인들이 그거를 지금 인수를 해갖고 50% 이상이 이제 외국인입니다. 일본 국채. 일본 국채가 네. 예산에 일본 정부 예산의 한 50%를 국채로 지금 충당하고 있다. 네, 국채나 국채 이자. 지급한 이자. 그리고 이제 당장 이제 물가 올라가니까 국채 금리도 올라가고 그럼 재정 부담이 점점 더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면은.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채권 값은 떨어지고.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더 떨어지기 전에 내다 팔고 그걸 외국인이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이 갖고 있진 않아요. 채권 자체가. 예. 그리고 아까도 뭐 계속 강조했지만은 수출 기업은 어쨌든 분명히 혜택을 받고 있는데 예. GDP 대비 이 내수 비율이 한 60%. 네. 그러니까 당연히 내수는 이제 오히려 전혀 영향이 없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내수는 훨씬 불이익인데 물가가 오르니까. 물가가 오르니까. 네, 수입 원자재 같은 물가가 오르니까 뭐 물가 더 올라가죠. 그러면 내수는 더 어렵고 거기 소비세를 인상시켜 버려갖고 5%에다 8%까지 올리니까 그때 또 그게 타격이 가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는 기업 투자, 네, 산업생산 지표도 시원치 않고 네, 이제 뭐 국가의 경제 상황을 가장 쉽게 보는 게 이제 이른바 GDP인데 GDP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로 추락하고 있나 일본이? 지금 마이너스인데 최근에 이거 약간 옛날 거다. 이건 제가 메모 적었는데 2016년 4월에서 6월까지 GDP 성장률 약 마이너스 7.2%. 마이너스 7.2%? 예. 파괴 현상이. 파괴 옛날 우리 압축 파괴. IMF 때 수준에. 예? 그러니까 GDP가 플러스가 안 돌아가요. 자꾸 마이너스로 가요. 이게 그래서 이제 누가 봐도 실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전 실패. 아니 근데 아베노믹스 하기 전에는 뭐 마이너스 7%까지 안 가지 않았나요? 안 가죠.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것도. 되게 한 0%만 1%지 않았던가 일본이 그 전에는? 그러니까 뭐 0 플러스 0.5 거기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예, 했다가 뭐 0.1 이제는 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아 그럼 그 전에 아베노믹스 초기 때는 좀 3, 4%까지 올라갔었나? 해가지고 초기 때 오늘 올라갔죠. 아, 초기 때 첫 올라간 게 이제 거품이 3%. 그래서 거기에 이제 거품이 예. 빠져가지고 하다가 원상태로 슉 돌아오는데 예. 문제는 물가는 올려놓고 부채는 또 엄청 늘려놓고 예. 박살 내놨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돈을 찍어서 경제를 살린다면 뭐 누가 고민하겠어요, 솔직히. 돈만 찍으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연못에 왜 안 되냐면 돈을 찍어서 경제를 살 수 없는 게 연못에 이렇게 잔잔한데 돌을 던지면 떨어진 때는 이렇게 물결이 크게 가잖아요.
근데 사이드로 갈수록 물결이 얕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돈을 풀면 그 돈이 가는 경로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실제 돈이 필요한 사람이 돈을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자산을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커지고 부동산은 올라가고. 제가 한 4년 전인가 일본을 갔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일본에 가서 그 한국 일본 기업 지사들 만났는데 야 그래도 일본은 한번 국민들이 아베를 믿고 경제 살려보자 해가지고 정말 국민들이 열심히 정부 정책 따르고 잘하고 있다. 그래서 참 한국이 배워야 된다. 저런 점은. 야 근데 그 결과가 완전히 꽝. 그때 그랬었어요. 일본 언론도 그렇고 정말 한번 믿고 해보자. 한번 우리도 다시 할 수 있다 했는데 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네. 방향이 잘못 잡히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부를 늘리려면 옛날 아담 스미스 말한 것처럼 그 장인의 피와 땀과 눈물과 혁신이 없으면 이게 부는 없습니다. 절대. 돈 찍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숫자 늘리는 것도 되는 것도 아니 그러니까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업이 창업이 되든지 기존 기업이 혁신을 하면서 기업 자체가 막 수익률이 막 20배, 30배 올라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 성장하려면은? 그러니까 제일 좀 바람직한 방법이 뭐 벤처나 코스닥 같은 데 상장해 갖고 그 가치를 늘리면 신용 창출이 되잖아요. 그만큼. 그럼 이제 그게 진정한 부의 창출인데 뭐 이렇게 숫자를 조작해서 했다 하면 70년대 미국이 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고 왜 영국이 그렇게 영국병에 시달렸냐고. 그러니까 숱하게 과거에 교훈이 있는데 이렇게 똑같은 짓을 또 하니까 그러니까 공공부문 혁신이나 이제 민간 기업들이 스스로 혁신해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제 이번에 박근혜 정권의 초이노믹스도 이제 그걸 못 해가지고 이게 지금도 한국 경제도 뭐 거의 비슷한 처지 아니에요. 그나마 한국이 얘네들보다는 조금 낫 좀 편이긴 한데 이런 위험한 짓은 안 했으니까. 예, 무식한 짓은 안 해서 참 이 경제라는 문제를 이게 지금 일본 경제를 얘기했지만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게 우리도 이제 내년 대선을 치를 때 또 각종 갖가지 뭐 이상한 경제 정책들이 나올 겁니다 아마. 나오는데 대부분 이제 대한민국 대선 치르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뭐 어느 지역에 어떻게 개발한다, 뭐 몇십조 원을 퍼붓는다 막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실제로는 이 국가 부채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돈을 찍어내든지 막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렇게 밀어붙였다가 좀 이꼴 난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근데 그건 그나마 지역에서만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건 전국적으로 아베노믹스는 크게 하는 거니까 불도 더 크게 나는 거죠. 산불도. 자 오늘 아베노믹스를 한번 짚어봤는데요. 남의 얘기라 생각하지 말고 내년 대선 때 이런 비슷한 공약을 내는 이 정당이나 후보가 있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감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오늘 사실은 일본 쪽을 별로 조사를 안 해봤었는데 마이너스 7% 갔다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이 IMF 갔을 때 그 수준이거든요. 경제가 거의 위축이 아니라 파괴가 되는 수 있다. 이 정치권이 잘못 움직이면은. 그리고 자유총연맹, 자유네TV도 꼭 한번 이걸 염두에 두고 한번 뭐 또 찾아보세요. 저도 이제 방송 끝나고 한번 더 찾아볼 테니까. 자, 오늘 아베노믹스 설명 감사히 들었습니다. 그게 문제인데 미국의 허락을 받았어요. 음, 그러니까 얘기할 게 없었고 우리나라도 뭐 이명박 때 미국 허락 받아갖고 수학도 하고 그랬는데 뭐 미국이 허락하니까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환율 같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환율 조작국이라 그래가지고 미국 감시하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다들 자기 나라 가치, 이 화폐 가치를 좀 떨어뜨리려는 경향이 있죠. 수출 위주는 때문에. 떨어뜨리고 네, 수출 국가들 같은 내수 경우는. 위주는 별 관심 없고.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한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한국은 바로 그냥 미국 재무부에서 태클 거는데 일본은 안 걸어요. 그래서 그때 이명박 정권 때 그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막 환율 주권 그래가지고 수출 국가들은 환율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는 게 하나 주권이다. 막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좀 충돌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아베 같은 경우는 그냥 왁 찍어서 그냥 마음 놓고 떨어뜨려 버렸네. 예,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뭐 누가 뭐라 해도 이제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그 엔저도 좀 당연히 실현이 됐을 거고 네, 수출은 좀 늘었나요? 이게 떨어뜨려가지고? 수출은 많이 늘었어요. 아. 네, 수출은 전반적으로 꾸준히 늘었는데 가장 중요한 성장률 같은 건 다 꽝. GDP 성장률 많이 났습니다 지금.
일본은. 아니 근데 일단은 뭐 그런 부분도 아니겠어요. 이게 수출이라는 게 해외 시장을 나가는 거잖아요. 예. 해외 시장 나가가지고 물건 팔아서 들어와가지고 돈을 가져 들어오는 정도인데 뭐 모든 뭐 지금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수출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그 GDP에서 많지는 않습니다. 일본이 약 30% 이하입니다. 그러면은 뭐 수출 늘었다 해가지고 이 예. 내수 경기가 사는데 한계가 있겠네요, 당연히. 일본이 내수 규모가 60% 넘거든요. 한국이 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40 좀 안 될까 될까 말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출을 해서 그렇게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니까 일본이 이런 정책이 의미가 있냐는데, 그 일본 사람 생각들은 뭐냐면 디플레가 장기간 한 게 너무 지겨우니까 인플레로 바꿔서 어떻게든 전기 충격을 줘보자 이 생각이는 없어요. 무슨 장기적인 어쨌든 뭐 그럼 물가는 네. 올랐을 거고 당연히. 오르죠. 근데 물가가 오르는데 실질 임금은 그대로예요. 근데 임금이 올라야 되는데, 그지 처음에 이제 그 돈을 푸니까 물가가 오르니까 실질 임금은 낮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실질 임금도 늘려라 해서 기업한테 전화해서 월급 올리라고. 그래서 이제 강제로 월급 올리는데, 문제는 그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참 이게 한계가 있는 건데, 일본 국채 금리 부담이 점점 커진다고요. 상당히.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재정의 50%가 채권 금리로나 채권으로 버틴 나라인데, 그게 금리가 올라간다 자체가. 그럼 굉장히 지금 상황이 부채가 어렵죠. 일본이 이제 하도 경기 침체가 오래돼가지고 부채가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220%. 아베노믹스의 두 번째 이 정책이라는 게 추경 예산 이것도 뭐 부채 늘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추경 예산을 130조 원, 그러니까 GDP의 약 2.7%. 예. 이거를 이제 추가 편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몇 달 전이고 추가로 계속했기 때문에 이제 거의 200조가 되지 않을까. 이거 다 부채로 풀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채권을 팔아갖고 일본 국채를 국채를. 팔아서 그 돈으로 이제 그때 또 그게 타격이 가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는 기업 투자, 네, 산업 생산 지표도 시원치 않고 네. 이제 뭐 국가의 경제 상황을 가장 쉽게 보는 게 이제 이른바 GDP인데 GDP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로 추락하고 있네 이번에. 지금 마이너스인데 최근에 이거 약간 옛날 거다. 이건 제가 메모 적었는데 2016년 4월에서 6월까지 GDP 성장률 약 마이너스 7.2%. 마이너스 7.2%? 예. 파괴 현상이. 파괴 옛날 우리 압축 파괴. IMF 때 수준이네. 예. 그러니까 GDP가 플러스가 안 돌아가요. 자꾸 마이너스로 가요. 이게 그래서 이제 누가 봐도 실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전 실패. 아니 근데 아베노믹스 하기 전에는 뭐 마이너스 7%까지 안 가지 않았나? 안 가죠.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것도. 되게 한 0%만 1%지 않았던가 일본이 그 전에는? 그러니까 뭐 0 플러스 0.5 거기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예, 했다가 뭐 0.1 이제는 뭐 마이너스 7%로. 마이너스 7. 아니 그럼 그 전에 아베노믹스 초기 때는 좀 3, 4%까지 올라갔었나? 해가지고. 초기 때 오늘 올라갔죠. 아, 초기 때 첫 올라간 게 이제 거품이 3%. 그래서 거기에 이제 거품이 예. 빠져가지고 하다가 원상태로 슉 돌아오는데 예. 문제는 물가는 올려놓고 부채는 또 엄청 늘려놓고 예. 박살 내놨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돈을 찍어서 경제를 살린다면 뭐 누가 고민하겠어요, 솔직히. 돈만 찍으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연못에 왜 안 되냐면 돈을 찍어서 경제를 살 수 없는 게 연못에 이렇게 잔잔한데 돌을 던지면 떨어질 때는 이렇게 물결이 크게 가잖아요. 근데 사이드로 갈수록 물결이 얕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돈을 풀면 그 돈이 가는 경로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실제 돈이 필요한 사람이 돈을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자산을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커지고 부동산은 올라가고. 제가 한 4년 전인가 일본을 갔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일본에 가서 그 한국 일본 기업 지사들 만났는데 야 그래도 일본은 한번 국민들이 아베를 믿고 경제 살려보자 해가지고 정말 국민들이 열심히 정부 정책 따르고 잘하고 있다. 그래서 참 한국이 배워야 된다. 저런 점은. 야 근데 그 결과가 완전히 꽝. 그때 그랬었어요. 일본 언론도 그렇고 정말 한번 믿고 해보자. 한번 우리도 다시 할 수 있다 했는데 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네. 방향이 잘못 잡히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를 늘리려면 옛날 아담 스미스 말한 것처럼 그 장인의 피와 땀과 눈물과 혁신이 없으면 이게 부는 없습니다. 절대. 돈 찍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숫자 늘리는 것도 되는 것도 아니 그러니까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업이 창업이 되든지 기존 기업이 혁신을 하면서 기업 자체가 막 수익률이 막 20배, 30배 올라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 성장하려면은? 그러니까 제일 좀 바람직한 방법이 뭐 벤처나 코스닥 같은 데 상장해 갖고 그 가치를 늘리면 신용 창출이 되잖아요. 그만큼. 그럼 이제 그게 진정한 부의 창출인데 뭐 이렇게 숫자를 조작해서 했다면 70년대 미국이 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고 왜 영국이 그렇게 영국동에 시달렸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래 빚을 땡겨서 현재 쓰고 그 수익으로 다시 갚는다는 건데. 그럼 이 추경 예산 편성해가지고 연간 뭐 한 130조 원, 200조 원 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어디 건설이나 뭐 SOC에 투자하네?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투자 SOC 투자도 하고 이제 기타 이제 기업들 지원을 해주고 뭐 이제 연구기관 지원, 뭐 교육기관 지원해갖고 그 두 번째 화살이 이제 재정 정책이었고요. 이제 추경 예산을 늘리는 거. 그 세 번째가 이제 규제 완화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푸는 의미가 많습니다. 사실 시중으로.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규제 하나, FTA 확대. 그러니까 TPP예요. 일본은. 미국이 주도했던 그 네. TPP인데, 일본 자체가 지금 FTA는 많이 체결이 돼 있나요? 한국보다 훨씬 적어요. 훨씬 적어요? 네, 훨씬 적습니다. 그럼 FTA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그냥 TPP로 그냥 한 큐에 해결하려고 했나? 예, 한 큐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비해서 밀리니까 FTA가. FTA에서. 그리고 중국하고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보 측면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과다하게 안보를 의존하다 보니까 그 경제 쪽도 좀 많이 의존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TPP가 지금 불확실한 것 같은데 지금 미국 대선에서 보면 트럼프는 뭐 TPP 무조건 철폐하겠다는 거고 힐러리 클린턴도 TPP 손보겠다 그러는데 이 정책은 뭐 일본이 주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TPP 이런 부분들은. 그렇죠. 미국이 하는 건데 뭐 꽝 되면 다 날라가고. 어쨌든 이 세 가지 돈을 막 찍어서 풀어서 예. 이제 이 디플레를 극복하고 재정 정책으로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돈을 쏟아붓고 이제 이른바 규제 완화로 이 시장을 넓혀간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주가는 좀 올라갔고 예, 올라갔어요. 기업들 주가는 뛰었고 네. 실업률도 떨어졌다. 근데 실업률은 이제 일본이 저출산 국가다 보니까 젊은이가 부족해서 아, 취업이 잘 되는 그게 애초에 더 커요. 노동 실제는. 인구가 없으니까. 적어서. 예. 아, 그러니까 실업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 그게 더 커요, 실제는. 그리고 수출은 빠르게 늘었고. 예. 한국하고 차이가 크네요. 일본이 수출이 엄청나게 늘었고 한국은 떨어지고 있네. 그러니까 요즘 뭐 수출 안 된다고 한국 기업들 막 휘청휘청하는 그 핵심 원인이 이겁니다, 사실. 일본 때문에. 한국 대기업들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게 예, 휘청휘청하기 힘든 게. 큰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 수익성도 기업들의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들의 수익성도 큰 차이가 지금 나고 있고 이게 수출이 늘어나니까 일단은 일본도 무역 수지가 흑자 적자입니다 이제. 다시 흑자 들어섰나요? 옛날에는 다 이제 흑자였는데 일본이 요즘은 적자예요. 이렇게 상당히 적자했다가 잠깐 흑자했다 다시 적자로 갔어요. 그러니까 GDP는 마이너스로 빠지고 실질 임금은 정체돼 있고 예, 물가는 올라가고 소비세 때문에 그거 소비세 인상하면서 더 물가가 하여튼 올라가고. 이런 조치로 주가가 뛰고 물가도 오르고 수출도 늘고 다 좋은데 이제 결정적으로 임금이 안 오르니까 네, 소비가 당연히 진작이 안 됐을 거고 안 되죠. 임금이 안 지지부진. 오르니까 예. 근데 기업들이 수출 늘리고 주가가 뛰었으면 예, 안녕하십니까. 자유총연맹TV 자유넷 변희재입니다. 오늘도 폴TV 윤현철 대표 모시고 뭐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일본의 아베 수상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 도대체 아베노믹스는 무엇이며 지금 이것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아마 웬만한 그냥 좀 뉴스나 뭐 유튜브 영상을 봐도 아베노믹스는 다 알 겁니다. 예. 들어봤을 거고 뭐 지금 한국에는 지금 뭐 초이노믹스 최경환 전 기술정보 장관이 했던 건데 자, 아베노믹스 일단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그동안 장기 성장을 쭉 하다가 이제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플라자 합의를 하잖아요, 미국하고. 그러면서 강제로 환율을 이제 절상시키거든요, 2배로.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불경기로 접어드는데 체질 개선 안 하고 20년을 와서 잃어버린 20년이 됐는데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디플레가 생겨요. 경제 자체가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안 오르고 딱 정지 그대로 정지. 성장도 안 하고 네, 물가도 없어요. 안 오르고. 오히려 압축 파괴 서서히 되니까 이제 아베라는 사람이 내가 그럼 화끈하게 돈을 풀고 강한 자극으로 경제를 일본을 되살리겠다는 게 아베노미스예요. 이게. 근데 대부분 이제 뭐 디플레라 그러면 이제 이른바 뭐 물가 자체도 오르지 않고 경제 성장도 안 되고 뭐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데 예. 경기 침체 때 쓰는 뭐 정책들이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금리를 낮추고 음. 뭐 이제 건설 쪽 제한을 풀고 이런 건데 그게 왜 안 되냐면 이제 계속 양적 완화해서 돈을 전 세계적으로 찍어내기 때문에 내가 쪼여도 제가 찍어내니까 환율 전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측면에서 보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가 찍든 안 찍든 어쨌든 다 힘든 건 비슷비슷합니다. 그럼 어쨌든 아베노믹스에서 그럼 첫 번째 그 아베가 조치한 내용은 뭐죠? 그게 그 세계의 화살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그 돈 찍어내기고 그때 200조엔 이상을 돈을 찍어서 시중에 푼다. 그게 첫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그 이른바 뭐 양적 완화라 그러는데 네.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는 양적 완화죠. 뭐 작년에 올해 그 대한민국도 지금 뭐 조선하고 뭐 건설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 구조조정하는 비용을 대해서 양적 완화, 양적 완화 하는데 이게 진짜 양적 완화죠. 그 아베가 한 게. 그건 이제 긴급 그 조치고 양적 완화는 무슨 긴급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경제 자체에 대해서 무한정으로 유동성을 풀어서 인플레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 물가를 올리려고. 그러니까 돈을 마구잡이 찍어내니까 돈이 막 넘쳐 흘러가니까 당연히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물가는 올라가고 엔화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엔저로 가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수출을 늘리려고. 예. 근데 그 지금 이렇게 찍어내서 네. 엔저로 가게 되면은 예를 들면 이제 수출에서 이게 경쟁 국가가 뭐 대만이나 한국일 텐데 네. 한국과 대만은 가만히 있나 이렇게 막 돈 찍어가지고 엔저를 가고 있으면은 그러면 임금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올려줍니까? 그 이제 기업이 임금을 올리려면 당장 팔리는 것만 갖고 가라할 수는 없고 팔려서 수익을 실현하면 수익의 일부를 적립했다가 남는 걸로 임금 주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사이클이 길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임금 인상 어렵죠. 하면 망하고 기업이 망하고. 왜냐면 임금 한 번 올리면 내리기 힘드니까. 아, 예, 그래서 일단은 분명히 좀 기업들이 현찰은 좀 갖고 있겠네요. 갖고는 있죠. 갖고 있는데 네, 갖고 그 있는데. 임금을 안 빼고 예, 설비 투자도 많이 늘지 않고 생각보다. 네, 지지부진해요. 상당히 소비가 안 되니까 어, 설비 투자도 지지부진하고 대출도 의외로 별로 없고 그리고 수출 올라갔는데 일본 기업들의 생산 기지가 대부분 해외에 있다. 거의 중국이나 이제 동남아. 이건 뭐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 대기업들도 마찬가지 예,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뭐 중국이나 동남아. 그래서 이게 사실 빠지니까. 이명박 정권 때 환율 관리하면서 대기업들의 수출을 늘리는 정책을 쓰는데 이 대기업들 대부분 다 현지 해외에 생산하는데 예, 국내 내수하고 무슨 상관이냐 비판을 받았었거든요. 이명박 정권 때도. 그게 원래 이명박 때 그거 강제적으로 환율을 이렇게 다운시켜서 그 달러 환율을 높인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인데 재수가 좋았던 게 서프라임 모기지 터졌잖아요. 미국 그때. 그때 강만수가 환율 인상 안 해서 달러 안 쌓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삽질이 신의 한 수가 됐어요. 솔직히. 그때 예, 사실 뭐 삽질하고 경고 많이 했었는데 맞아요. 경제 전문가들이. 네. 예.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내수는 증가 안 하는데 일본 정부의 부채는 또 엄청나게 늘어나고 원래부터 많았는데 지금 아베노미스 때문에 더 늘어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 일본이 국채가 거의 일본 국민이 95%를 갖고 있었는데 왜 국채를 갖고 있냐면 금리가 국채이자 뭐 1%밖에 안 되는데 물가 상승률이 0%잖아요. 0%에 가깝다 보니까 그 가질만 했던 거예요. 그게. 근데 물가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점점. 그러면 이제 국채 금리는 그대로인데 물가가 올라가면 채권을 갖고 있을 의미가 이유가 떨어지죠. 없죠. 엄청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파니까 외국인들이 그거를 지금 인수를 해갖고 50% 이상이 이제 외국인입니다. 일본 국채. 일본 국채가 네. 예산에 일본 정부 예산의 한 50%를 국채로 지금 충당하고 있다. 네, 국채나 국채 이자 지급한 이자. 그리고 이제 당장 이제 물가 올라가니까 국채 금리도 올라가고 그럼 재정 부담이 점점 더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면은.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채권 값은 떨어지고,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더 떨어지기 전에 내다 팔고 그걸 외국인이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이 갖고 있진 않아요. 채권 자체가. 예. 그리고 아까도 뭐 계속 강조했지만은
수출 기업은 어쨌든 분명히 혜택을 받고 있는데 예. GDP 대비 이 내수 비율이 한 60%. 네. 그러니까 당연히 내수는 이제 오히려 전혀 영향이 없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내수는 훨씬 불이익인데 물가가 오르니까. 물가가 오르니까. 네, 수입 원자재 같은 물가가 오르니까 뭐 물가 더 올라가죠. 그러면 내수는 더 어렵고 거기 소비세를 인상시켜 버려 갖고 5%에다 8%까지 올리니까